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정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로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언제 정정이 되냐면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정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와. 진짜 충격이지. 와. 이러니까 국정조사가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안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진짜.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사실상 공범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때 그렇게 보도했는데 정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정하지 않고 이것이 세월이 한참이 지나 국정조사에서 나왔으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나 매불쇼에서 또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우리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요. 진짜 소름이에요. 네. 저는 김태형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김태형 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1차 수사팀이었는데 그거 전부 다 2차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다 틀어지고 무혐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다 수사 잘했거든. 근데 윤석열 이쪽 라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다 뒤집은 겁니다. 2차 수사팀 투입해가지고. 네. 김태형 얼마나 검사는 지금 답답했을까? 뭐예요? 지금 수원 고검장. 대전 고검장입니다. 현재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이고 그 통일교 관련돼서 수사 특별수사단 거기 단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대전 고검장이고요. 정용환 검사와 같이 40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업추비 카드로 썼고 그게 이제 최대 1인당 30만 원까지밖에 못 쓰니까. 네. 아니, 1인당 3만 원. 1회당. 아니. 1인당 3만 원까지 못 쓰니까 10명으로. 인원수를. 꼼수를 부린 거야. 29,000원. 29만 원 결제하고 10명으로 나누면 29,0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42만 원짜리 식당에서 29,000원짜리 메뉴는 없다. 없어. 그런 건 안 팔아요. 그러니까 한 접시를 시켜놓고 번갈아 가면서 10명이 줄을 서서 한 포크씩. 한 접시를 안 판다니까. 코스로 나와, 코스로. 그러니까 그 코스를 한 명분을 시켜놓고 10명이 바깥에 줄을 서서 그렇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먹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회사라고 치면은 우리 최 차장님이 박수산 대리 가서 스프 먹고 나오게 하면 이제 다음 사람 들어가 먹고 내가 아주 큰맘 먹고 회식을 준비했네. 자, 1번 스프 누구야? 제가 먹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꼼수. 네.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쓰면은 함께 참석한 인원을 다 적어야 돼요. 이름을 써야 돼. 실명.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또 꼼수 부린 게 있죠. 호텔 들어간 거. 자, 호텔 22년 아이고. 11월 8일 날 인원수 10명이라고 하고 29만 7천 원. 24년 4월 5일에는 10명이라고 기재하고 29만 원. 그리고 이제 요거 24년 9월 4일에 인원수 17명이라고 하고 49만 7천 원을 특급 호텔에서 아, 호텔 좋아하시네. 50만 원이 되면 같이 먹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름을 실명을 적어야 써야 됩니다. 실명. 그렇습니다. 3천 원 부족하게.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우리 신장식 의원이 다 분석을 해봤더니 네. 또 새로운 것들이 뭐 많은가 봐요. 집 근처. 집 근처에서 많이 썼나 봐. 원래 그 법인카드는 이 금감원 업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와 무관한 자택임금이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예.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돼요. 근데 사유도 소명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가 지도를 그려봤죠. 네. 집 근처에서 어떻게 썼는데 저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다 1km 반경 안에 있는 저기가 식당들. 집이에요. 네, 저 집 빨간 점 가운데 1km 반경에 있는 것만 표시를 한 거야. 촘촘하시죠? 집 근처. 집 근처에서 많이 썼나 봐. 원래 그 법인카드는 이 금감원 업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와 무관한 자택임금이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예.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돼요. 근데 사유도 소명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가 지도를 그려봤죠. 네. 집 근처에서 어떻게 썼는데 저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다 1km 반경 안에 있는 저기가 식당들. 집이에요. 네, 저 집 빨간 점 가운데 1km 반경에 있는 것만 표시를 한 거야. 촘촘하시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드셨던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드셨던데 어메 말고 땡땡 할매 간장게장 땡땡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메 말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성. 또 비쌉니다. 네, 간장게장 비싸요. 집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간장게장집이고 매번 13만 원에서 17만 원 가량을 업주비로 결제를 했다. 이 간장게장집에서. 아니 그 동네 외식업 중앙에 회장 나오려고 그러나? 요식업 중앙에 쫙 훑었는데? 정말 네. 외식업 중앙에 회장 나오려고 그러나? 추접스러워.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서초에 출마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게 그 29만 원 10명 뭐 이런 거는 혼자서도 29만 원 갖고는 못 먹는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9만 원 거 못 먹는 데라서 혹시 그 다른 카드도 조사를 좀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려고요. 그쵸? 그걸 못 해보셨구나. 아직. 일단 다른 카드를 봐줘야 돼. 그래서 했는데. 날 시간을 같이 비교를 그렇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흘 간격으로 같은 식당에서 3번 결제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열흘 안에 3번을 결제한 거예요. 첫날 5일 뒤 또 5일 뒤 29만 원씩. 네. 그럼 그건 미리 결제해뒀다가 나중에 몰아서 먹었던 게 아닐까 그럴 하는 생각도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조국 뒤지짓 하면 CCTV 다 뒤져야 되고요.
사돈의 8촌 신용카드까지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CCTV는 기본, 계좌 기본, 사돈 8천에 신용카드 기본, 그렇습니다. 옆집 있는 같이 잘 사귀는 집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에 판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넣어두는 것은 그냥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문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그것을 이건 고문이다라고 명토 박았거든요. 네. 이 고문은 이 형사법 공부한 사람들은 베카리아라는 사람을 다 배우게 되는데 근데 형사법의 근간을 세운 사람인데 그전에는 고문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그렇죠. 체력이 센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혼자서 54개의 구치감에 자기 혼자 잠잘 수 있는 것도 아닌 데서 네. 거기서 고문당한 겁니다. 네. 고문당한 겁니다. 예. 불법. 이번에 이제 나도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야. 네. 맞습니다. 남욱을. 근데 이 사람이 진술 거부를 했어. 그건 보내야죠. 진술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이 이미 끝났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검찰청 지하에 내보내면 그 불법이더라고.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김태훈 고검장이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거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계속 이건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라고 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까지는 못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게 된 거는 저희 방의 보좌진이 남욱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렀을까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이기 수사 때 왜 바뀌었을까를 봤는데 남욱이 구치소에서 온 시간은 있어요. 나온 시간은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간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체포돼서 구치감으로 갔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흔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48시간 동안, 2박 3일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끝났으면 그렇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장 48시간까지 체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지 이유 없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48시간. 그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고 언론 진짜 문제고. 근데 둘 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그런데 요건 아주 조금 소소할 수는 있는데 저 나름대로 요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정치인도 안 변해. 정치인. 검찰 안 변하고 언론 안 언론 변하는데 안 변하고. 정치인도 안 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넥타이 메고 네, 엄청 많죠. 많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치인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식 바로 이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방송국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수에서도 합리적 보수의 역할 그걸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언론은.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을 이 사람한테 많이 맡겨.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다 접했지. 네. 언론 문제 많지. 완전 100% 오보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동아일보 보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동아일보 21년 10월 9일 단독 보도죠.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렇지. 라는 헤드라인과 이것 함께. 때문에 다 야 이재명이가 돈 받아 먹었구나.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다. 네. 난리가 났던 거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0.73% 포인트 차로 그래. 대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이게 이제 상을 받았었잖아요. 상 네. 받았었잖아. 그래서, 기자들이. 예, 그래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는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거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분 보도가 네.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튀어나온 보도였어. 네. 근데 1기 수사팀은 그래도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 맞아요. 그래도 1기 수사팀이 기소한 거는 대체로 다 유죄가 나왔고 네. 1기 수사팀은 대체로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튀어나왔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 기사가 튀어나왔어 갑자기. 네. 그래서 당시 1기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언론사들에게 이거 사실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오. 그래서 언론사 간사들한테 야 이거 아니야. 야 녹취록에 이런 내용 없어. 너네 이런 거 보도하면 큰일 나. 하고 알려줬어. 네. 그런데 그 누구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더라. 이거를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김태훈. 김태훈이가 얘기했어. 김태훈. 그리고 요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정숙 당시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이 그분은 저 이재명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네. 근데 그랬는데도 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네. 많잖아. 양방망이. 양방망이 네. 케이블 타임이 많잖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제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진짜 끔찍한 폭로였는데 근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예.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전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예.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네. 문건 작성했어. 네.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여기까지 나온 거야. 예.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이제 왜냐면 네. 지시받았다고 본인이 네.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치.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맞아요. 마약 성분, 예.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네. 그냥 무슨 그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다 적이라는 거죠. 와. 적군에게 하는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근데 전시에 적군에게도 이거 또 못하게 못하죠. 되어 그러면 안 있대요. 되죠.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좀 끔찍한 일이죠. 아니 정말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헌 그만 얘기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네. 아직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첩사로 가볼 텐데요. 방첩사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여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인원이 있다. 이 인원을 좀 인원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으니까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동원해봐라. 좀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실용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개헌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가르친다든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요.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해 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항상 그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서 지킨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주로 보면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만들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거든요. 일선 부대로. 내보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복귀합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근수근거리고. 수구수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들이 다 육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여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그때 예.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유의사항 특별검증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누가 쓴 거냐. 예. 귀여운 글씨요.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 아니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요. 휘문 충암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이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간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 밑에 있는 여성 저기 장관한테 또 시켰대. 여자 글씨라고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 다 확인됐고요. 됐네. 그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그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찾아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은 그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건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 엄청 많아요. 예. 와, 심각하겠네.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예. 다 준비해서 연습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 계엄이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근데 그 전에 UFL이라고 울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그때 한번 다 연습을 했더라. 와. 특히 방첩사, 국정원 뭐 이런 데는 다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이거 심각해. 한참 전부터 아주 촘촘히 준비를 했던 거야. 맞아요. 됐지?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방첩사의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리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모 씨와 달리 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의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들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모 씨의 경우 시세조정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부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그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모 씨와 이모 씨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을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조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정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 시세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언론 매체의 추적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조정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모 씨가 민모 씨나 연모 씨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위각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법리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모 씨는 김모 씨, 블랙펄 등 시세조정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권모 씨의 권유로 시세조정 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정 행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눴으며 김모 씨와 블랙펄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해킹 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시세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4 17 80기재 주식거래 부분입니다. 제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 대우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방고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범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보가 일반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홀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방고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문을 받다가 이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이 엑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 블랙홀 측의 민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인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이 2010년 10월 28일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모 씨, 민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민모 씨, 김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모 씨 자, 이제 보면은 뭐 김재현 후보가 이제 10%가 안 되지만 거의 10%잖아요. 많이 나오네. 근데 이렇게 5명의 오자 구도가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고 그런데 그 5명의 구도에서 다 10% 정도 와, 이렇게 이상씩 나오는 조사 결과도 저는 이제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도 처음 보는 이거요. 현상이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와. 다 이제 한가닥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사 결과는 ARS 방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응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응답 비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명도가 있으면 한 10% 이상 나와요. 이 조사들이.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김재현, 황교안 두 명의 후보도 한 10% 이제 근접하거나 이상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요. 이게 만약에 사람 면접원 조사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들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관심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 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3.4%로 이제 1위를 차지하는데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차범위 내죠. 내인 거예요. 이거 뭐 다 같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21.4%, 국민의힘 유희동 21.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김용남 후보로 결정 나기 전에 된 거죠.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후보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 표출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죠. 예, 캠페인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이제 본인이 강점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내가 보수표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흡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판단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김용남 전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축하만 하기는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 조국 대표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어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한 측면도 아마 본인이 감수를 좀 하고 받아들인 것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취합해 보면은 용남 하남 가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광재 후보가 이 평택을은 나는 조금 너무 좀 부담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세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용남 하남 가남이 약간의 당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평택을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후면 총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축적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희생적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가만히 되는 거예요. 지도부가 결정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단일화로 가냐 못 가냐는 유이동의 지지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시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1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볼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합의 100%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나는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안 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지지율은 쭉쭉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3 수험생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 올라가잖아요. 다른 친구들. 노상원의 수사 2단 얘네들이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백 유도제를 썼다. 그 문건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상호가 또 진술을 했더라고요. 문상호 진술 잠깐 좀 볼까요? 네,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국방부 특수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기현이가 판결을 잘못했죠. 2024년 12월 2일 날 개헌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2024년 6월 달에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자백 유도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거든요. 노상훈이가. 그래서 자백 유도제에 대해서 준비해보라 했더니 실제로 찾아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하고 티오펜탈 나트륨, 프로포팔, 케타민이 있는데 재고까지 확인을 해요. 재고까지.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하고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국군통합병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문상호의 동기되는 친구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종류는 국군통합병원에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벤조디아제핀이 제일 문제인데 뭐냐면 나머지는 주사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사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벤조디아제핀은 뭐냐면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 패고 열어 임마 해갖고 집어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냐고요. 그래서 조 패고 별짓 다 하다가 개한테 너 물릴래 뭐 했다가 뭐 밤 안 재고 잠 안 재고 이게 이미 그 앞에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이 쫙 나열돼 있고 그래도 안 돼서 무저항 상태로. 무저항 상태. 무저항 상태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회의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도가 그거예요. 네?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서 회의와 협박에 만드는 방법인데 벤조디아제핀은 군인들이 마구 쓰기 좋게 알약으로 돼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런 거는 또 시리아라든지 인도 문바이에서 테러 사건 났을 때 어떨 때는 경찰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테러 단체가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미국도 쓰기도 하고 관타나모라고 하는 쿠바에 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불러다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무섭네. 네. 근데 이 문건은 내란 6개월 전에 이미 만들었다. 그렇죠.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노상원이가 지시해서 문상호가 자기 저기 특수처에다가 지시하고 거기서 군무원이 작성해서 위에 올리고 해서 이거를 3장 복사해가지고 가서 문상호가 노상원이한테 보고하고. 그게 문상원이가 보고한 문건이에요? 문상호가. 문상호 문상호 현 당시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정보사에서 작성한 거네요? 예. 네. 정보사에서.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상호가 뭐 요원들한테 얘기했겠지. 그 문건 작성해서 그 문건을 문상호한테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문상호가 여기 노상원한테 건넨 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딱 2가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는 것. 딱 요건 하고 싶어 했어. 왜냐? 그 세력들만 사라지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거 작업에 최윗선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윗선이 어디였는지. 대단한 사건이야. 객관적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네.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말단이 박상용.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박상용이가 윗선을 아주 친절하게 다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지. 기가 막혀. 자, 일단은 검찰 라인의 최윗선, 총장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더 윗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작성된 문건인데요. 문건 띄워주시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야. 사건 수사 상황.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거 검사 이름 뭐 어떤 검사는 요런 거 정리했고 어떤 검사는 요런 수사했고 요런 성과 있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요게 윤석열한테 매일같이 비공개로 2번씩 보고가 됐다. 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다. 이 큰 혐의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너무 큰 이야기인데 아니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이거는 이제 최윗선이 드러난 거야.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아. 표정 보셨잖아요. 이시원 예. 표정.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야 이게 이 커버가 될까.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난리 아니야? 나야 되는데. 난리 나야 됩니다. 조용해. 이 난리 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드디어 국회에 처음 드디어 왔어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엄청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잖아. 네. 국정조사 하루 전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쌍방울 아지트에서 김성태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야. 합니다. 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저 터그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라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야.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네. 자 일단 첫째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야. 요거 핵심이야.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다 걸치고 가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센 발을 해요. 제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진술로 나왔고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난 사진 보셨죠? 네. 예,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났고 네. 그때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해주겠다 해서 돈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경식 부회장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임위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장면이 나왔고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회의도 하고 제의도 와, 했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딱 걸쳐놓고 가죠. 자, 그럼 이게 핵심이지. 그래. 이 사건 이게 핵심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내용인데요? 이걸로 보도가 도배돼야 되지. 예. 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뭘로 도배한지 알아? 김성태가 나 연어술 파티 술 안 마셨다. 그걸로 다 도배돼 있어.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걸 헤드라인으로 다 이거만 뽑았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마셨다. 진짜 나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 나온 김성태 입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회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있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런데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회유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런데 그마저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술을 마셨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김성태하고 김성태 지인이 접견했을 때 그 내용이 빼박으로 딱 나오잖아. 네. 매불쇼에서만도 몇 번 얘기한 이거 것 같은데 수없이 다뤘잖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2024년 5월 17일 지인 접견 중에 김성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태풍 속에 들어가 버린 것 어떻게 하겠냐.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봤으니까 물 있잖아. 물은 좀 있잖아. 숙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해. 흉금 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네. 끝나죠.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카드 결제 다 나왔고.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언론은 다 도배합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의 진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없었어요. 게 이제 결론 났어. 그것도 이제 의원님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났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의 목적이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내부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서영교 의원님의 그 자료, 요거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또 확실한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곳이야. 이게 조선 아태이구나. 조선 아태미 많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쌍방울의 나노스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그게 이제 500만 달러 주기로 한 문건이 또 있어요. 아, 계약금으로. 딱 있습니다. 딱 있잖아. 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대북 송금은 수사할 것도 없어 이제. 끝. 저 사람들이 증거로 다 배제한 것만 싹 모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는 빡질해.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다 알면서 그걸 빼버리고 만들어 정확합니다. 내는 게. 예. 맞습니다. 다 알면서. 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저것들을 찾아서 내게 된 거죠. 네. 찾아서 냈는데 그 안에서 판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아주 유일한 물증이 그 일본 호텔에서 뭐 시애틀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 가짜 문서, 예. 보고서 예. 이것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봐야 되는데 저희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어. 온 세상에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오늘 매불쇼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걸 받아서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네.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아.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라는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아.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 기술자 이야기도 네, 나오고요.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900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건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지금 화면. 네. 아.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환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중요한 동사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사관 시간 좋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3시면 생중계를 하니까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습도 해야 되는데 어제 거 복습도 잠깐 하러 가야 돼. 아직 안 했네. 요거는 진짜 짧게만 할게요. 네네네.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거를 결혼식 하루 전날에 하루 전. 와, 이거는 거의 인터넷 사연 같다. 인터넷 사연? 인터넷 사연. 이게 예전에 원래 매불쇼 초창기가 이런 거였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사랑 얘기 많이 사랑 했죠. 얘기. 와, 결혼식 하루 전날. 하루 전날 통화하는 거를 찰스가 카멜라와 통화하는 거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와.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하루 전날이야. 아니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지금 무슨 통화를 했더니 나 찰스인데 카멜라 평생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너밖에 없어. 사랑해. I love you. 한 걸 몰래 들은 거야 이거를. 결혼 하루 전날이야. 결혼 하루 전날에. 와.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결혼식을 하는데 나중에 그 다이애나가 쓴 그 자서전에 따르면 결혼식 자체가 진짜로 81년도에 일어나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네. 도살장. 그 사진이 15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웃고는 있지만 피눈물이 났다. 아유. 그리고 저 다이애나가 입고 있는 저 웨딩 드레스 있죠? 네. 저것도 카멜라가 골라준 거예요. 와, 이거는 거의 진짜 그리고 더 네이트온 사연이다. 네이톤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 프리첼이라고 하지. 이거 네이트온 사연이야.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결혼식장에 카멜라도 왔어. 왔는데 자 봐봐요. 결혼식장에 참가한 여자 하객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흰색 옷. 흰색 옷이죠. 5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설마. 흰색 옷뿐만 아니라 자기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왔어. 진짜? 저 여자 진짜 나쁜 여자네. 저 원에 있는 게 카멜라야. 이걸 알아가지고 트럼프가 악수 못하게 했나 보네. 미국 비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장면에 흰색 옷이 아니라 카멜라 자체도 지금 자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기 간 거예요. 지금. 진짜 나쁘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두 커플 보라고 진짜 네가 딴딴딴 지금 손잡고 가는 저 남자의 진짜 주인은 나다. 너는 그냥 헛수합이다라는 걸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거지.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결혼식장에 카멜라도 왔어. 왔는데 자 봐봐요. 결혼식장에 참가한 여자 하객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흰색 옷. 흰색 옷이죠. 5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설마. 흰색 옷뿐만 아니라 자기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왔어. 진짜? 저 여자 진짜 나쁜 여자네. 저 원에 있는 게 카멜라야. 이걸 알아가지고 트럼프가 악수 못하게 했나 보네. 미국 비자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장면에 흰색 옷이 아니라 카멜라 자체도 지금 자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기 간 거예요, 지금. 진짜 나쁘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이 커플 보라고 진짜 네가 딴딴딴 지금 손잡고 가는 저 남자의 진짜 주인은 나다. 너는 그냥 헛수합이다라는 걸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거지. 다이애나는 본 거예요? 카멜라가 봤지요, 이거를. 봤대요, 저거를. 어떻게 안 보여, 저기. 혼자서 지금 흰 옷이 아니라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 속에 있는데. 저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부터는 지옥 생활이었어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81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윌리엄이죠. 남편이 계속 얘기를 했대요. 제발 좀 카멜라 그만 만나라고. 그 19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됩니다. 네. 카멜라 게이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 한 언론사에서 카멜라와 찰스가 서로 밀담을 나눈 전화로 이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빵 공개를 해버렸어. 내용이 뭔데? 저 게이트가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탐폰 게이트야. 탐폰 게이트가 뭐야? 탐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야? 얘기해.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여성 생리용품 가운데서 생리대 대신에 탐폰. 네, 알아요. 왜 모른 척해? 아니 나는 탐폰 게이트라고 뭐 있는 줄 알았지. 알아. 근데 그게 뭐야? 자, 내가 그 카멜라와 찰스의 연기를 동시에 해볼게요. 카멜라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어. 그 녹취록 내용이에요. 내 속옷이라도 될래? 그러면 내 옷 안에서 항상 있을 거 아니야. 속옷 정도가 아니야. 내가 탐폰을 내가지고 네 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더러운 새끼 진짜. 죄송합니다. 야, 방송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방송이야. 형님이 뭐라는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게 카더라가 아니라 이걸 언론사에서 공개가 됐어? 이걸 세상에 뿌려버린 거예요. 녹취록을. 반응은 어땠어? 얘네들 당사자들.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 음성 파일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륜을 인정해 찰스가. 인정을 했어 또. 인정을 해요. 나 탐폰 맞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불륜 맞다. 불륜 맞다. 그러면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불륜 실토했는데 더 이상 이 결혼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별거에 들어가요. 별거에 들어가겠죠. 별거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내가 별거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1992년 12월이거든요. 바로 한 달 전인 1992년 11월에 두 양반의 마지막 공식 외교 업무가 뭐였냐면은 14번 보여주세요. 저거였어요. 뭐야? 뭐? 보통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BTS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태대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그 정상회담 아니죠. 하여간 국빈 방문한 것이 저 커플의 마지막 외교 행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니까 옆에서는 저는 탐폰 남자입니다. 그래요. BTS가 아니라 TTS죠. 이 탐폰 저거 진짜. 저 탐폰 그게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는 거잖아. 그만해! 상상을 뭘 거기까지 들어가! 야! 나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그 나쁜 공개하고 갈게요. 17번 사진 보실래요? 이게 생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필로 쓴 유서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감정결과 다이애나가 직접 쓴 자필인 걸로 감정이 됐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My husband,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my husband가 찰스 3세죠. 우리 남편이 지금 자동차 사고를 조장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내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려고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다이애나가 쓴 글이에요. 조작 아니에요. 저거는 영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자필이라고. 뭐야? 마지막에 또 정확하게 my husband, 내 남편이 나를 교통사고에 일으켜가지고 내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려고 지금 뭔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좀 살려달라라고 쓴 글이 밝혀졌어요. 이야. 하여간 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찰스 3세가 지금 이 킹이 미국에서 또 다른 짝퉁 킹과 함께 킹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왕을 그 경이라고 하지? 폐경 이제 폐경 탐폰남 폐경. 요즘은 완경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야. 자, 그리고 지금 찰스 3세가 이게 뭐야? 자, 오늘 썸네일 탈때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 됐거나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첫사랑과 결혼한 찰스 3세가 그 나름대로 로맨티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헛소리고 그건 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또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그 교각 아래 이 벤치 말고 하얀색 승용차가 한 대가 더 있었어. 하얀색 승용차가.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18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18번이요? 교각 아래서 같이 지하도로 들어갔던 흰색 승용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흰색 페인트가 이제 벤치에 묻어있는 증거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승용차가 사라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차량이. 오늘날까지도 안 나타났어? 들어봐봐요. 그래서 저 차 찾으라고. 찾아야지. 아니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으면은 서겠지. 손 다음에 이거 우리도 보험 처리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서지. 경찰 신고한다든지 자기 피해자니까 저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천 건의 그 CCTV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조사했더니 1980년 초반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피아트 흰색 자동차라는 걸 밝혀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 호텔을 출발했을 때 그 흰색 차도 같이 갔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그리고 지하도로 들어간 다음에 이 벤츠는 박살나고 흰색 승용차는 유유히 빠져나가서 사라진 거예요. 쳤나 보네, 걔가. 교각을 부딪히게끔 이렇게 충돌을. 그렇지 않으면은 교각이 굉장히 뭐 평범한 교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페인트가 묻을 정도면은 진짜로 옆에서 들이받았던지 교각에 부딪힐 정도로 뭔가 사고가 있었다. 저 차 찾으라고. 근데 못 찾아요. 못 찾았어?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그래가지고 누가 찾냐면은 아까 그 재벌 2세 있잖아요. 그 호텔 주인. 이집트 남자. 그 도디 알파였대요. 그 아빠가 재벌이에요. 이집트 재벌. 아들은 죽었고. 아들은 죽었고. 그 아빠가 이집트 재벌이잖아. 아들 죽어가지고 그 차 찾으라고. 사설 탐정을 보는 거래. 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흰색 찾으라고. 차. 아빠가 찾아내요. 찾았어? 네. 그래서 누구야? 아빠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찾아내니까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파파라치라는 걸 밝혀내요. 파파라치였어요. 그래서 특정을 해. 쟤다. 그때 그 흰 차를 몰았던 거. 프랑스 당국 수사하라고. 근데 미적거리도 수사를 안 해. 그러다가 죽어요. 파파라치가? 와, 이거 조금 이상하네.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은 뭐냐면 숲속에서 그 문제의 흰색 차를 파킹을 해놓고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가지고 스스로 죽었다. 에요. 그래서 증거는 다 사라졌다. 까지.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영국 측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건 영국 왕실 측에서 뭔가 손을 썼을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음모론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안타깝게 36살의 나이로 여기서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는 돌싱이 돼가지고 신나게 카멜라와 연애를 해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꿈을 이뤄요. 20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2005년도에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 행복해라 행복해. 에? 행복해라 그렇게. 행복했대 진짜요. 여기서 우리 또 남자를 대표하는 두 분께 질문드리면 평생 기다렸던 첫사랑과 결혼을 한 찰스 그 윌리엄 왕자를 임신하고 있는 그 와중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 침실 계단에서 뛰어내려요. 다이애나가 아니 마감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뛰어내려. 아이고. 이거는 다이애나의 그런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떨어져서 쿵쿵쿵쿵 부리는 거를 찰스가 봤어요. 딱 보더니 쿵 하고 나가더래요. 진짜 못됐네. 그거를 또 쓰러져 있는 다이애나를 누가 발견했냐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발견했어요. 달려와가지고 가장 먼저 데려온 의사가 누군지 알아요? 산부인과 의사. 다이애나 중요하다. 아이가 중요하다. 와 진짜 이거 너무한데? 불쌍한 여인이에요 진짜요. 와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산부인과 의사를. 자 이러다가 다이애나도 맞바람을 핍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전개가 돼? 이건 뭐 네이트원 이상이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찰스한테 제발 그만 만나라 했는데 계속 카메라를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랬더니 베리 매너키라고 하는 자기의 경호원과 바람을 펴요. 7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람 중에 최고가 맞바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저기 저 남자가 바람 피웠던 경호
실장이요. 경호 실장이고 옆에가 다이애나고. 다이애나고 이건 무슨 사진이야? 아, 경호 실장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항상 옆에 있어야 있는 돼요. 거지? 네. 그렇지. 바람 피는 걸 사진 찍은 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저 남자와 바람을 펴요. 그건 사실이고. 그 팩트예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저 남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애나도. 다이애나가. 그러니까 본인이 설 자리가 없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매너키라는 경호 실장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약간 측은지심 뭐 그런 게 생기겠지. 사심하지 마십시오. 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엘리자베스 2세가 알았네. 시엄마가요. 너 오르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네.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럼 언제 팔아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올랐다가 쉽게 말해서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판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를 때 팔려고 그래요. 더 올랐는데. 다 오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어깨에 팔래요. 너 여기까지 안 가. 어깨 정도 왔으면 팔아. 근데 어깨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봐야 어깨를 알죠. 그치. 그죠? 네. 제 어깨는 여기지만 농구 선수 어깨는 저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봐야 돼요. 머리를 봐야 그게 똑같아요.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파는 거라고요.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난 고점까지 딱 맞춰서 그건 먹을 말이 안 거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언제 팔지를 고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고점은 놓쳐도 돼. 고점 확실하게 확인하고 고점에서 10% 빠질 때 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 고점일까? 내일이 고점일까? 왜 이 고민을 해요? 고점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최근에 트럼프 이게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그때가 이제 고점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10% 밑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잖아.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요인. 그 회사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했을 때 목표 주가를 갖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왜 가져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데? 반대로 밑에 목표 주가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 주가를 위에 목표 주가가 아니고 밑에 아래. 목표 주가 얼마 떨어지면 팔 거야. 그 계획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잖아요. 제시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가 오르면 따라서 계속 올려. 그게 무슨 목표야? 맨날 바뀌어. 네. 제가 그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 맨날 그러고 돈 번 사람이 여기 있잖아. 이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위에 목표를 왜 갖냐고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1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 중에 네. 4,000%. 4,000%가 올랐어. 그런 주식 있어요? 4,000%가 올랐다고요. 여러분, 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근데 왜 목표를 가져요? 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경제방송 중에 물론 저희 의견입니다만은 저희가 네. 같이 공감하는 의견인데 와. 여러분 이 주식 추천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근데 손절가 얼마, 익절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버려. 이 정도 밑으로 가면 빼고 이 정도 올랐으면 팔라는 거야. 저희는 그 익절 개념을 잘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 손절 가격은 있어야겠다. 있어.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더 많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야, 기가 막히네. 오늘 진짜 많이 뭔지 배웠다. 알겠지? 네. 500원에 샀어. 500원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샀어. 2,000원까지 가잖아? 네. 너 2,000원까지 못 갖고 있어. 못 갖고 얘. 있어. 절대. 못 절대 갖고 못 갖고 있다니까, 있어요. 얘는. 못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10% 20% 심지어는 딱 2배 넘는 순간부터는 못 버티는 사람이 아. 있죠. 위에 목표를 왜 갖냐고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1년 동안? 몇 프로 올랐대? 대한민국 주식 중에 네. 4,000%요. 4,000%가 올렸어. 그런 주식이 있어요? 4,000%가 올랐다고요. 여러분, 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근데 왜 목표를 가져요? 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경제방송 중에 물론 저희 의견입니다만은 저희가 네. 같이 공감하는 의견인데 여러분 이 주식 추천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근데 손절가 얼마, 익절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버려. 이 정도 밑으로 가면 빼고 이 정도 올랐으면 팔라는 거야. 저희는 그 익절 개념을 잘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 손절 가격은 있어야겠다. 있어.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면 더 많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야, 기가 막히네. 네.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뭔지 알겠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좋은 종목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내가 한 10% 수익이 나.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나쁜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 64%로 막 곤두박질 쳤어. 근데 요거 내일이면 상한가 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주식이 한 번 오르면 왜 희한하더라고.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면서 이게 미친놈 같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르는 주식을 금방 팔고 팔지. 떨어지는 주식을 끝까지 갖고 맞지? 있어요. 내가 그걸 너무 경험했다니까. 그걸 바꿔내야 돼. 어. 그러니까 왜 손실을 키우고 있냐고요. 와. 근데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해진다. 계속 희망으로 돌려. 근데 오르면 오를수록 불안해. 조금 떨어질까봐. 왜 그런지 아세요? 오르면 상상이 많아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순간 1,000만 원으로 할 일들이 생각나. 내가 1,000만 원으로 애 노트북도 사주고 나 그동안 못 샀던 백도 사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이 이렇게 부풀려져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갑자기 가방이 없어져. 상실감이 큰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인데. 심지어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 고통이 더 커요. 반면에 떨어지잖아요. 상상의 날개가 안 퍼지잖아요. 떨어지면 오히려 그래서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만 보는 줄 아세요? 주식은 장기 투자야. 주식 팔지 마. 너 주식 왜 팔어? 맞아. 이런 것만 보게 돼. 그것만 봐. 그러면 희망이 생겨. 그래, 누가 주식을 팔어?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굉장히 많은 삼사들이 생겨요. 이걸로 돈 뭐 해야지. 근데 조금 떨어지면 그게 하나 없어지잖아. 막 없어져.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바라버려. 진짜 내 재산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기억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반대로 떨어질 때는 궤변이 작동돼요. 이 손실을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지금 내 나이 단계가 정당해 라고 만드는 궤변이 기대고 싶어 해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전문가 얘기라도 잡잖아요. 저게 맞을 거야 라고 물어버리는 거죠. 맞아. 야, 이거 진짜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좋아. 내가 오늘 되게 비싼 객관적으로 컨설팅 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뭐 사요? 그래서 뭐 사냐고. 요건 굉장히 보직적인 질문이다.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주식 투자는 미인과 미남대회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들과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오르는 거에.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걸 가자니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후발주자를 찾아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망상이야. 그렇죠. 이게 망상이야. 아니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는 이야기를 사라. 아는 이야기를 사라. 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막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연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을 다 해요. 마이크 잡으면 저는 뭐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못 잡은 거야. 그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는 이야기를 사라. 아는 이야기를 사라. 네,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막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연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을 다 해요. 마이크 잡으면 저는 뭐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못 잡은 거야. 그랬더니 이러고 강연이 끝날까봐 제일 구석에 앉아있는 분인데 저는 꼭 말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쿵쾅쿵쾅 무대 앞에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막 울며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무대에서 그랬더니 제 주식 꼭 봐주세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제 주식이 마이너스 70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회사가 임상시험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데요? 그랬더니 그걸 몰라요 제가. 아니 무슨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그걸 몰라요. 아니 왜 몰라요? 그랬더니 저 미대 나왔어요. 이러더라 미대. 싫어. 이거 싫어요. 미대 나온 분을 폐하하는 게 아니고 싫어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분을 폐하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그 양반 자기 전공은 미술인데 어려운 바이오 같은 거 기술주 같은 거 해서 저희 알지노 같은 거 투자했구만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종목 얘기해볼까요?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다 알지.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이에요. 돌 던지면 맞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주주라고. 나랑 삼성전자 얘기해볼까요? 3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지. 반도체 만져봤어요? 모르죠. HBM3는 뭐야? 3, 2는 뭔데? HBM4는 뭐냐고.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데. 몰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나는 생각보다 모른다는 거야 내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발 겸손하자.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이전 성우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이나 뭐 게임 이런 거. 좋아하면 게임 줄 알 거 아니에요. 게임 좋아요. 그다음에 뭐 성우니까 예를 들어 엔터 업종이라든지 방송가를 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이야기부터 찾아가면 되는데 많이 오른데 반도체 근데 사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몰라요. 방산이 뜬데 근데 K9이 총이야 탱크야 이런 것도 몰라. 모르는 이야기는 일단 제껴도 된다.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된다. 우리 최웅님 드림텍 무슨 회사예요? 꿈과 기술이 있는 회사. 드림테크. 네. 저도 마이너스 60 있잖아요. 그거 무슨 회사인지 몰라. 거봐. 네. 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한 번 더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 강연 때 쓰는 수법이에요. 무대 한가운데다가 어항, 수조 같은 거 갖다 놓고 현찰 500만 원을 넣어놔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 종목을 재밌게 얘기하세요. 이거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박시동 씨 같은 고수한테 얘기를 팔아요. 왜냐면 얘기하는 순간 제가 그 종목을 아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이 이미 서 있을 건데 뭘 어떻게 파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종목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선 성우님 아까 마이너스 60 난 거 나 종목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그냥 매력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내가 돈 드릴게.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팔지도 못할 놈이 얘기해. 왜 돈을 태웠습니까? 그렇게 매력이 없는 이야기에 왜 돈을 주고 그걸 샀냐고요. 팔리지도 않는 얘기에 내가 공짜로 준다는데. 첫째 이야기를 안다. 둘째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돈 언제 낼 거야?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사실 삼성 주식 한 주랑 SK 하이닉스 주식 한 주를 샀었어요. 그리고 5% 먹고 팔았거든요. 한 주를? 네, 한 주씩.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파냐는 거죠. 언제 파냐? 좋은 질문이다. 네,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을 텐데. 이 말씀 아까도 이제 잠깐 드렸는데 오르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네. 오르는데 왜 팔아요? 그럼 언제 팔아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올랐다가 쉽게 말해서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판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를 때 팔려고 그래요. 더 올랐는데. 다 오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어깨에 팔래요. 너 여기까지 안 가. 어깨 정도 왔으면 팔아. 근데 어깨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봐야 그러면 오를 때 수익률이 커지면 자꾸 팔고 싶어. 500원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되면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팔고 싶죠. 그래서 오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사. 더 사? 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래 견딜 수 있어. 평단가가 700원이 되니까. 오래 견딜 수 있어. 아직 2배 먹은 게 아니잖아. 500원인데 1000원이면 2배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하셨지? 자, 내가 500원에 샀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버려. 왜냐면 수익률이 100%. 100%니까. 근데 오를 때 계속 샀어. 그래서 1000원 됐는데도 내가 30% 수익밖에 안 돼. 그러네. 그러면 더 버틸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더 사는 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보통 물타기는 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불타기. 불타기는 안 하잖아. 불타기는 안 해.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물타기 절대 금지 이렇게 얘기하고. 물타기 금지야. 불타기는 오케이. 불타기는 오케이야. 오케이는 오케이인데 일단 오케이. 그러면 최웅님 불타기 고? 저는 불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만하거든. 이분도 요만하거든. 근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동료 심리학자들하고 얘기해본 결과 350%가 넘으면 사람이 못 견딘다. 더 이상의 고점은 없을 거라고 믿어버리고 이제 그 인간의 극한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350이 극한이래. 야 재밌네. 심리적으로 와, 그렇대요. 근데 350만 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생각이 틀려본 거야. 야. 그러니까 진짜 틀린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특정 종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종목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지금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얼마 전에 얼마였게요? 불과 말한 얼마 전이라는 단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8,000원. 근데 13만 원이야. 아니 근데 자꾸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병이 드는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투자를 1년간 했어. 1년 후에 딱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 올랐어. 대박이야 이거는. 대박이지. 이거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누가 4,000% 먹은 거 그 그래프만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 이윤을 버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하루에 20% 먹고 싶어 하고 100%. 30% 먹고 싶어 해. 그 미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편안해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할 때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를 또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곽수산 때문에 안 돼 그게. 얘가 맨날 얘기해. 박수환 선생님이 오래 못 갈 성질이야. 오래 못 갈 스타일이야. 오래 못 가. 그렇지. 운이 좋아서 돈 번 거야. 그렇지. 시간이 안 쓰는 게 아니야. 장이 좋아서 먹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없는 사람 제가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좋았어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 묵묵히. 네.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욕망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30% 먹어야지 50% 100% 먹어야지 하면 그럼 될 수 있죠. 박수산처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변동성이 큰 구간 안에 나를 집어넣으니까 아까 우리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평정심, 항상심 유지가 안 돼. 맞아. 파도가 세게 치는 바다에 나를 던져놓고 명상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럼 그 대신에 5%든 10%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안 떨어져요 잘. 그죠?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손실이 줄잖아요. 그 대신 이익은 늘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5% 10% 정도가 예를 들어서 7년 정도 되면 무조건 원금 2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 나 어차피 2배 돼. 네, 매년 7% 8%씩 공유를 불려가면 돼. 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평정심 유지되고 실제로 7, 8년이면 2배가 되는데 네. 나 30% 먹을 거야 하는 순간 실제 30%가 뛰어본 적 있는 종목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위아래 60%의 파도 속에 나를 놓게 되는 거죠. 초보들은. 참 제가 해보면서 참 인간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좋은 종목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내가 한 10% 수익이 나. 그럼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나쁜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 64%로 막 곤두박질 쳤어. 근데